안녕하세요. 제7회 춘천 톡방의 봄내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봄내 뉴스 브리핑은 최근 춘천의 이슈에 대해서 따져보고 시민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춘천 사람들의 열혈 기자 오동철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협동조합이죠. 시선을 더 넓혀주는 대한 언론은 꼭 필요합니다. 주간신문 춘천 사람들. 네, 오늘 봄내 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암리 화재 사고에 대해서 성금이 상당히 많이 모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취재에 내용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죠. 예. 그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좀 네. 표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제 그 1월 30일 날 화재 사고가 나서 이제 이 서현이하고 상현이 부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 이제 안타까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성금이 상당히 많이 모였는데 지금 대략 모인 것들이 아마 이 표에 나올 것 같은데 9천만 원 정도가 넘는 금액이 지금 모인 거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제 이 배부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금이 모여지면 이제 배분처가 정해지게 되는데 공동모금을 관리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공동모금을 지금 관리하면서 이 매월 이제 이 아이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그 분할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전달이 안 되는, 그러니까 화재가 난 지 벌써 2달이 훨씬 넘었지만 2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이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 뭐 이게 투명하게 쓰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표현이 약간 어폐가 있기는 하네요. 네. 네, 이제 그 사회복지 공동 모임에서 네. 분할 지급을 할 건데 네, 그렇죠. 어떤 그동안에 보유하고 네. 있는 상황을 이제 전달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되는 이제 거네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할해서 이제 매월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한 6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 네. 이 둘째 아이가 이제 만 12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70개월 정도 되니까 9천만 원을 70개월로 나누면 70개월, 80개월 정도 되겠죠.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 100만 원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아이들이 그 춘천시에서 이 할머니 집에 이제 가 있다 보니까 이탁가정해 주는 30만 원, 매달 30만 원의 이 기금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또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금액이 있어서 이 돈이 많이 지급이 되면 이 비용이 또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그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분할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만 18세가 넘었을 때는 목돈이 그냥 남아있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돈이 나중에 가서 아이들한테 뭐 미래 자금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할머님을 만나 뵀는데 이 고금순 할머니라서 이제 지금 76세인가 77세인가 되셔요. 이 할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그 방이 없어서 방이 2칸밖에 없는데 둘이 이제 한 방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방이 없는 거죠. 짐을 제대로 이제 나눠치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이들이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아이들이 컴퓨터를 늘 써야 되는데 컴퓨터가 아예 없어요. 이제 집에 화재로 다 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할머님은 바람은 있는데 상당히 말씀을 조심스러워 하셔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걸 알고는 계시는데 받은 건 없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어차피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조심스러운 하긴 하는데 당장 급한 부분들은 우선 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서현이하고 상현이가 원래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고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까지 이제 일부 지원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한 370만 원 정도가 이 아이들한테 더 지원이 될 금액이 남아있는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 비용을 가지고 공부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나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어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후원금을 다시 마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춘천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춘천 사람들이 처음에 뉴스가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해오니까 나중에 이제 후원금을 모갈 수 있는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못하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이게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행정에 매여서 그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그 도움이 안 가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투명하게 이게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일정 부분 받아들이겠지만 네. 당장 필요한 부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춘천톡방을 보시는 시민들이나 또 네. 이제 언론에서 이걸 좀 유심히 보시는 시민들이 이건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데 써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민 요구거든요. 시민 요구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뭐 기관들 간에도 이 논의를 할 테니까 그거는 시민들이 좀 많이 이 시민들의 요구해 요구를 주시면 될것 어떠한 같아요. 창구를 통해서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여러 경로가 있을 테니까 그건 이제 좀 추가로 좀 자꾸 고민을 이야기를 나눠야 해보고.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시민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죠? 시민이 최종 감시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도 드리고 어떻게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시킬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에 그 동계올림픽이 종료가 됐죠. 예, 외신들의 아주 극찬을 받고 끝났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그런 찬사까지 받았는데요. 그거는 뭐 외신들의 평가인 것이고 남은 문제는 이제 우리 강원도가 껴안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가, 예, 시민들에게 아주 궁금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뭐 동계올림픽이 아주 잘 끝났죠. 도민들이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잘 끝났고요. 뭐 이번 동계올림픽의 가장 큰 수혜는 이 동계올림픽 자체의 성공보다 남북 문제, 북미 문제에 굉장히 기여했다는 게 좀 클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잘 끝났는데 이게 강원도에 앞으로 그동안 우려가 많았던 부분이 이제 그거였었잖아요. 이 빚이 많이 남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알지만 이 들어간 돈이 이제 2조 7천억 이 정도 들어가고 뭐 수입이 들어온 거하고 다 맞춰보니까 뭐 최종적으로 적자는 뭐 지금은 흑자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한 400억 정도 적자를 벗어나진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올림픽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 동계올림픽이 실제로 2조 7천억을 통해서 올림픽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이 정부나 강원도가 총 투입한 비용은 약 14조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SOC에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11조 3천억 정도가 SOC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비용이죠. 근데 지금 흑자를 나누는 기준은 실제 경기장 건설하고 운영에 쓰인 비용만 따지기 때문에 이 강원도가 이 출연은 상당히 클 거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진 거 중에서 지금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경기장이 있고 또 계속 유지했을 때 이게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강릉에 있는 아이스링크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존치라고 그냥 갔을 때 매년 22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된다. 또 아이스하키 경기장 역시도 이 뭐 2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 강원도가 이 시설들을 그대로 존치했을 때 연간 50억에서 한 60억까지도 적자가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강릉시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평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금 평창의 메인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헐기로 돼 있는데 아직 그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답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000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헐어버리면 이제 1,000억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유지하게 되면 평창 군세에서 이거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공에 분명히 매몰되어 있는 부분들, 이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즐거웠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거기서 이제 끝이 난 거고, 이제 앞으로 강원도가 이걸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분들에서 이 도민들이 면밀히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이 이걸 훑어보려고 해도 예. 그 존치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나 애초에 뭐 그 적자에 대한 부분은 애초부터 예상됐던 거예요. 예상됐던 건데 예상됐던 이것을 이제 뭐 상비군 그 기존 훈련 시설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국제 뭐 대회도 유치를 하고 거기다 또 뭐 관광 자원으로도 예를 들어 뭐 무슨 그 슬라이딩 센터 그 트랙 같은 거는 뭐 그렇게도 사용하겠다라는 그렇죠. 안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 강원도의 네.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그 시설들을 존치해서 관광 자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선수들이 이제 훈련 자원을 쓰거나 하려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적자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은 뭐 너무나 이제 명백하기 때문에 이 강원도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정부의 지원금을 줘라 이거를 정부가 그렇죠. 이걸 유지를 하든가. 그래서 뭐 국가대표 훈련장을 하려면 정부가 운영을 해라. 이제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패럴림픽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이 논의는 아마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논의가.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상태로 본다면 앞으로 매년 60억 정도에 가까운 적자가 이건 불가피하다. 그 60억 정도 적자라는 거는 정부 지원이 없을 때를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정부 그 지원이 되더라도 적자인 거죠. 어차피. 그렇죠. 네. 상비군을 위한 그렇죠. 거나 이런 걸 하려면 정부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 거고 예. 그게 이후에 우리 춘천시에서 또 강원도에서 예. 그 끌어내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네. 특별법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법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현안들이 분명없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는 역시나 도민들의 관심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도 정보 계속해서 실어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시민들께서는 아마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일부러 내비게이션 찍을 때 혹시 무료도로 검색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자주 그러는 편인데 살인적인 통행료라는 말이 붙을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춘천고속도로 통행료가 6,8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게 만일에 이제 정부가 놓는 제정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3,700원 정도면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국토부가 1월 31일 날 업무보고에서 서울 춘천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올해 단행을 하겠다. 이 보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춘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죠. 춘천 시민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 요금 인하를 요구를 했었는데 꿈쩍도 안 했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그 이야기는 계속 있었어요. 1,000원 이상은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지금 할인을 적용을 받고 지역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시민들의 요구거든요. 시민들은 간단하죠. 3,700원 수준으로 낮춰라. 근데 이제 서울 춘천고속도로가 민자다 보니까 이 민자고속도로 측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중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아마 한 1,000원 정도 인하선에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춘천 시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거에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왜 이게 요금이 이렇게 비싸냐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국토부에 요구를 하더라도 그럼 어떤 게 부당하냐. 네. 이 서울 춘천고속도로를 만든 민자 고속도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서울고속도로 이 건설 당시에 비용이 1조 3천억 정도가 들었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이 비용을 다 빼려면 이 3,700억은 말도 안 된다. 뭐 6,800원이 정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 국정감사에서요. 서울 춘천고속도로의 이 건설 비용을 공개하라는 이제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실련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했어요. 이게 소송을 계속해서 정보 공개를 안 하니까 대법원까지 가갖고 정보 공개를 받았는데 이때 밝혀진 게 하도급을 준 금액이 1조 3천억의 이제 59% 수준이 7,30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부풀려졌다 이거거든요. 만일에 경실련이 주장하고 제시했던 자료처럼 7,300억 정도에서 만일에 이 고속도로가 건설이 됐다면 지금 6,800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의 요구나 시민단체들은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000원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요금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2,000원도 낼 수 있고 뭐 3,000원 더 나가서 3,000원도 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으니까 국토부가 기왕에 이 요금 인하를 하겠다고 나선 이상에 이 1,000원 정도 갖고 뭐 이렇게 시민을 달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요금을 산출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요금 인하까지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당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1,000원 정도 우는 아이 사탕 물리는 식의 그 안일한 행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요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금액이 얼마가 되어도 특별한 문제 제기가 안 될 예,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네.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비싸다고만 할 그렇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제기를 또 역시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춘천 독방이 벌써 이 문제도 제가 기억해 뭐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움직일 테니까요. 네.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해줄 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춘천 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실 때만이 문제 제기도 가능하고 개선이 바로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뭐 허와실에 대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순간이 아마 선거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를 부풀린다던가 해서 그 현혹하는 시민들을 현혹하는 그 정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허와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 사회자님 혹시 지난번에 최동영 시장님의 가장 중요했던 정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기억 못합니다. 3045 정책이라는 건데요. 3045. 예, 2030년까지 춘천시 인구를 45만을 하겠다. 이게 이제 주요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동영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해왔죠. 저희가 인구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시 정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이게 인구정책에 관해서 다뤘기 때문에 왜 이번에 또 다루는가 이제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신생아 문제하고 어린이집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예요. 얼마 전에 춘천시가 보도자료를 내서 어떤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냐면 춘천시 어린이집에 더 이상 인가를 안 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행정이 나서서 이 어린이집도 자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하는 걸 이제 제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45만 인구를 목표로 했던 춘천시가 왜 어린이집을 제한하느냐. 이 얘기는 바로 신생아 출산율에 있는 겁니다. 이 춘천시의 출산율이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1.17명이라고 나타나요. 그러면 강원도 평균이 1.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춘천보다 훨씬 열악한 군보다 춘천시의 출산율이 낮다. 예, 이러면 인구정책이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문제가 따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는 그 지난해의 춘천시 인구 증가율이 0.3%였었어요. 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증가율이 지금 0.37%거든요. 그럼 춘천시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낮은 인구 증가율인데 과연 앞으로 28만에 거의 반에 가까운 13만을 늘릴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 내용은 춘천시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춘천시도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왜냐면 지금 아파트 정책, 아파트 굉장히 많이 졌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춘천시 인구가 45만이 아니라 이제 한번 낮춰서 42만까지 낮췄는데 그것도 아니라 한 3만 정도를 목표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정책에 관해서는 비단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출산율은. 네, 네. 춘천시가 출산 보육 선도도시라는 걸 내걸었어요. 그럼 다른 지역이 안 하는 거를 내걸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출산율은 떨어진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러면 이거는 아마 선거 때 굉장히 많이 해자가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거로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춘천시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걸 쓸 건지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많이 부풀려진 인구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선거철에 많이 이용되는 이런 그 인구 정책, 신생아 문제, 어린이집 문제 이러한 그 문제에 있어서 부풀려지는 것들에 대한 감시는 역시나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공약 하나하나 뜯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봄내 뉴스 브리핑에서 오늘 여러 가지 춘천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살기 좋은 춘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을 꼭꼭 짚어주신 우리 오동철 기자님,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